생체 안테나. 그림. 두 가지 라디오 전송 방식. 반송파 웨이브, 주파수. 이렇게 텔레비전과 휴대폰에 사용되는 인공적인 안테나들. 생체 안테나. 그림은 몇 가지 생체 안테나를 나타낸 것으로 곤충의 안테나, DNA 분자 아데노신 3인산 분자다. 3인산 분자. 이들 자연의 안테나들은 모두 수백만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정제된 산물이다. 이들의 성질에 관한 연구는 물리학, 전기학, 생물 물리학 영역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 안테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그들의 생물학적인 중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다룰 것이다. 보안대체의학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중에는 이 장의 내용을 잘 모르고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곤충의 안테나에 대한 연구는 생체 공진 현상의 중요한 측면을 밝혀주었다. 곤충학자들은 줄곧 곤충의 안테나는 냄새의 감각기라고 여겨왔으며 이는 서로 다른 성의 곤충들끼리의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공기 중의 곤충 호르몬을 추적하여 상대의 위치를 찾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 같은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수컷 나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수컷 나방은 암컷 나방의 위치를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람이 냄새 분자들이 수컷 쪽으로 다가오는 방향이 아니라 멀어지는 방향에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이다. 필립 켈러하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페로몬 분자들은 실제로 라디오 신호를 내보내는 분자 안테나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아하, 그렇군요. 수컷 나방이 암컷을 찾을 때 수컷은 페로몬의 향기가 냄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페로몬 분자들이 발산하는 라디오 신호에 이끌리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오시만가 페로몬이 아니고 안테나라고. 자연 안테나. 분자 안테나. 1975년 분자의 안테나적인 성격에 관한 연구를 개척했다. 현재는 분자가 정말로 송신 및 수신 안테나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상세한 임상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알레르기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진 16장에서 설명이 될 것이다. 먼저 모든 전기 전도체는 안테나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부터 언급해야겠다. DNA 분자는 이에 대한 고전적인 예이다. DNA는 전기 전도체이다. DN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하의 움직임은 이온적인 것이 아니라 전기적인 것이다. DNA 분자는 양자 와이어라고 할 수 있고 안테나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호르몬 수용체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비의 세포가 호르몬을 세포 외곽으로 방출하면 호르몬 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퍼지다가 우연히 멀리 떨어져 있는 수용체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조절 현상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분명히 이는 생물체가 그들의 환경에 빠르고 정교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느려 보인다. 전자기적인 메커니즘이라면 훨씬 빠를 것이다. 광자나 원자 혹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양자물리학, 양자화학, 생화학, 양리학의 주춧돌이었다. 단일 분자 분광학은 1990년대에 확립되었다. 최근 독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두 개의 분열 가능한 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광자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컴퓨터와 그 밖의 장치들에 사용될 분자 회로에 대한 잠재적인 기술 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은 특정한 극단적인
조건에서 매우 정밀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교환에 대한 두 가지 모델, 기존 모델, 분비세포로서 호르몬이나 신경호르몬이 분비되면 세포 외액으로 들어가 무작위로 퍼지고 우연히 조직세포의 수용체와 만나게 된다. 강량자 모델, 호르몬은 전자기장을 방출하고 이는 조직액이나 조직 표면을 따라서 이동하여 수용체가 반응하도록 한다. 신호가 도달되면 수용체는 반성 신호를 보내어서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을 분비세포에 전달한다. 단일 유기 분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분자의 단일 광자 신호를 보내는 모습에 대한 상상도, 이는 양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라디오 방송국 사이의 교신으로 비유될 수 있다. 독일과 스위스 행해진 흥미로운 연구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분자들이 광자를 발산하여 서로 교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관해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기초 물리학 연구는 이 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생리화학 조절 과정과 관련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독일의 막스의 플랑크 광과학 연구소 대학 물리과학 그룹의 단일 유기 분자에서 단일 광자를 방출하여 수미터 떨어진 다른 분자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방출에 사용한 분자는 신호의 전달은 매우 효율적이다. 막스 플랑크 고체 연구소의 스투르가르트 대학의 또 다른 연구 그룹도 비슷한 연구를 행하고 있다. 장작은 안테나, 즉 두 개의 분자 사이에서 단일 광자를 통한 신호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송신 분자는 정확히 수신 분자가 흡수할 수 있는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광자를 방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둘은 서로 상응할 수 있는 분자 구조를 가져야 하며 공진 이들 과학자들은 생각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목표 중의 하나는 두 분자들 사이에서 광자를 보냈다가 되돌려 보내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는 것이다. 양자 라디오 같은 것이라면 신호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같이 이 경우에는 분비세포는 메시지가 도달되었음을 통보받을 것이다. 효과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형적인 특징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감지하여 애초 원했던 목표와 비교하고 다시 행동을 하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지닌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분자 간의 그와 같은 상호작용을 얻어내는 것은 실험실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지만 생체 내에서는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포와 분자들은 그 표면이 특수한 형태의 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인데, 이 물은 베타적인 구역의 물 혹은 EZ 워터라고 하며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갖는다. 그 중에 한 가지 성질은 용질이 단백질이나 세포 표면의 같은 구조의 표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같은 발견이 막는 것이라면 이는 그림 3에서 나타낸 과정이 불가능함을 말해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유가 더해지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확실하다면 전자기장은 베타적인 구역의 물을 거쳐서도 작동할 수 있으므로 신호분자와 수용체 간의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지지해 준다. 보엠에 의해서 제출된 미국의 특허 출원 내용에서 분자 안테나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치료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그 치료적 사용의 예는 DNA나 RNA 유전자 혹은 유전자 섹션 등 특정 유형의 유전적인 물질의 무력화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인간과 동물 질병이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가 있다. 공진 주파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절 가능하며 주파수 발생기를 사용하여서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다.
보엠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보엠은 미국 특허로 번호가 되어 있네요. 보엠 2007년 미국 특허. 그녀는 라임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사용하였다. 이 병원균은 보렐리아 부르그 도르페리라 불리는 스피로헤타 나선형 균이다. 심각한 세균성 감염을 일으키는 이 병원균은 사람과 동물을 공격하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된다. 이 작은 유기체는 전 세계적인 보건 이슈를 일으켰으며 수백만 명을 감염시켰다. 우리는 이 병원균의 B31계통의 유전체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유전체는 그 임상적인 중요성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로 염기서열이 밝혀진 미생물 유전체이며, 따라서 안테나로 작동하는 분자와 길이와 공진 주파수를 알 수 있었다. 이 유전체는 910-725개의 기본쌍과 853개의 유전자로 되어 있다.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1997년 네이처지에 소개되었다. 1997년 이렇게 세포나 분자의 보엠의 방법은 인간이나 동물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적인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는 데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주파수는 특정한 효소와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주파수는 반대로 그것들을 억제할 것이다. 신체 기능의 장애가 병원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면 특정한 주파수는 다음과 같은 정확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DNA나 RNA 유전자의 일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억제, 병원체의 번식을 늑조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대사 과정의 억제, 대사 과정을 자극시켜서 병원균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모두 소진할 만큼 빠른 번식을 하도록 유도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 면역 시스템에 속하는 세포들의 대사를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병원균에 의해서 공진 주파수에 사용되는 중요한 사례는 라임병을 일으키는 스피로헤타인 보렐리아 부르고 도르페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병원균은 감염은 비호드킨 림프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2006년 유전체의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적인 주파수를 얻어내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박스에 소개하였다. 라임병 병원체의 공진 주파수 계산에 관한 기술적인 상세, 분자 안테나 이렇게 이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1차 최초로 계산된 공진 주파수를 발산하는 장비는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차 주파수 고주파에 이르는 주파수나 저주파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는 안테나 이론에서 설명된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다. 두 안테나 간 최적의 매칭은 서로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이지만 파장의 2분의 1, 4분의 1에 해당하는 안테나도 공진을 일으킨다. 보렐리아 부르고 도르페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라임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체에 의해 치료 공진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런 주파수에 의해서 그래요? 이 주파수에 의해서 자, 오실레이션, 진동, 바이브레이션, 진동,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전환. 진동은 자연의 거의 모든 측면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원자의 진동은 소리와 열을 만들어 낸다. 빛은 물체의 전자가 진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파랗다고 할 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빛이 그 물체의 전자를 진동하게 하여서 푸른 빛을 발산하게 만든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은 진동하는 에너지장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분자들에 의존하고 있다. 생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진동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진동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생명체 안에서 모든 전자, 원자, 화학적 결합, 분자, 세포 조직, 기관은 모두 각자의 진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체 구조와 기능은 질서를 갖춰야 하는 것이기에 생체의 진동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이들은 뭔가 그 주변 공간으로 뻗어가는 역동적인 진동 네트워크의 정보를 전달해준다. 에너지 의학과 파동의학인 이 연속된 에너지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여 지위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진동은 물리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전자기적인 진동 주파수는 90옥타브에 걸친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모든 치료적인 상호작용은 그것이 소리, 열, 레이저빔, 허브, 아로마, 움직임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든 이 에너지 스펙트럼 중에서 한 가지 이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진동의 과학은 모든 임상적인 방법에 적용된다.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기술 철학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복잡하게 얽힌 에너지 상호작용은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며 심지어 그것은 그들이 물리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아도 일어난다. 다른 사람을 보고 그와 대화하는 것은 에너지 상호작용으로 빛과 소리의 진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보는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에너지장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으며 생체 시스템은 이에 매우 민감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치료적인 의도나 터치가 더해지면 새로운 차원의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회의론자들은 파동의학을 싸잡아서 신비주의적인 것, 초자연주의적인 주술적인 것, 사이비 과학적인 것, 별난 것, 경계가 불분명한 것, 뉴에이지적인 분리가 사이로 치부하거나 혹은 단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1995년 이런 바레트, 자비스, 라소 이렇게 사람들이 이단시하고 사이비로 이렇게 몰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굉장한 의학인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몸이 지닌 역동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물리학에서는 생경한 미세한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묵살되어 왔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평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연구자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정말로 역동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며 그것은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에너지장과 현상과 동일한 종류의 것임을 이미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임상의학에서 진동하는 전기장을 치유 과정을 재점화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진동을 이용한 치료법은 마술이나 미신이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렇게 현대 물리학은 이 그림에 진동, 현대 물리학은 전혀 사물을 소동적이고 비활성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끊임없이 춤추고 진동하는 움직임 속에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리듬의 패턴은 분자와 원자 그리고 핵의 구조로부터 결정이 된다. 이것은 동양의 신비로운 비법 전수자들이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주는 역동적이고 움직이며 진동하고 춤추고 있는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연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카프라 1975년. 세상의 모든 물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 정지해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움직임은 일직선 안에서 선행이거나 리듬을 가진 것이거나 진동하거나 궤도를 그린 것이다. 어떤 물체들은 한 위치나 상태에서 다른 위치나 상태로 움직이고 다시 되돌아온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프링에 달린 추이다.
움직임을 가하면 매달린 채는 위아래로 움직일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진동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인파 혹은 사인곡선이 된다. 이는 바다의 파도, 소리의 파동, 빛과 라디오의 파동, 전류 등 자연현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이다. 인간의 귀는 하나의 사인파를 순수하게 맑은 톤으로 인식하는데 사인파는 배음이 섞이지 않은 단일 주파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형태의 파동들도 에너지 의학에서 중요한데 이를 그림 316에 나타내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진자는 리듬을 갖고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예로 제시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그림 추가 달린 스프링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진동이 움직인다.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에너지의 전환. 와이어 스프링은 천장과 같이 단단하게 고정된 지지대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자기 작은 스프링의 루프를 서로 끌어당기며 줄을 들어 올린다. 추로 인한 인장력에서 해방된 스프링은 다시 움츠러 들고 추가 이렇게 결론은 물리학과 생물 원리학은 에너지의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기초를 이룬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면 공명현상이나 에너지장과 같은 핵심적인 현상들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얼핏 보기에 불가해한 보완 대체 치료법들의 많은 결과들도 이 장에서 언급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맥스웰 탄생 100주기를 맞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법칙을 뉴턴 시대 이래로 물리학이 경험한 가장 심오하고 유익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맥스웰 2006년에 맥폴인데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사진을 마이클 패러데이와 아이작 뉴턴의 사진과 함께 그의 연구실 벽에 걸어 놓았다. 대단한 이 연구를 하신 분에 대한 것을 말하고